신랑이 못 보는 장님이라던데. 신부가 원래 동생이 아니라 언니였대. 결혼 조건으로 빚을 정리해준다고 했다는데. 동생이 언니 대신 팔려온 거네.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식장 로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선 신랑 민주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제이는 언니 대신 그 자리에 내몰린 24살짜리 신부였습니다. 첫날 밤 짐 정리를 하려던 제이에게 민준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사실 제 눈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이는 그 자리에서 꿈쩍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첫날 밤 민준이 제이에게 꺼낸 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을 비스듬히 가를 무렵 제이는 아버지가 늘 앉던 자리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테이블 위에 낡은 안경이 놓여 있었어요. 렌즈에는 잔 흠집이 나 있었고 다리 한쪽은 테이프로 감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새 안경을 사드려도 늘 이걸 고쳐 쓰시던 분이었죠. 제이는 안경을 집어들어 렌즈를 소매 끝으로 조용히 닦은 뒤 원래 놓여있던 자리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금방이라도 돌아와 다시 쓰실 것처럼요. 마당으로 나간 제이의 손이 대문 경첩 위에 닿았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삐걱거린다며 아버지가 직접 드라이버를 들고 고치시던 바로 그 경첩이었어요. 나사 머리 위에 남은 긁힌 자국이 아버지 손끝의 흔적 같았습니다. 감나무 아래에는 갈색잎이 몇 장 떨어져 있었고 제이는 그걸 하나씩 주워 앞치마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버리려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손수 심으신 나무에서 떨어진 것들이 젖은 흙 위에 나뒹구는 게 그냥 싫었던 겁니다. 집 안으로 돌아온 제이는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반찬 그릇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방 쪽에서 새엄마와 언니가 낮게 웃으며 무언가를 상의하는 소리가 먼저 들려왔어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 속삭임에는 제이가 끼어들 자리가 없었고 제이는 그 웃음소리를 등 뒤에 둔 채 혼자서 상을 차렸습니다. 저녁 식탁이 완성됐을 때 풍경은 늘 그랬던 것처럼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언니 앞에는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가 놓였지만 제이 앞에는 점심때 남은 나물 몇 가지와 식어 빠진 반찬이 전부였어요. 제이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원래 그랬으니까요. 그때 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휴대폰을 귀에 붙였습니다. 이번 주 안에만 막으면 돼.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다급하게 내뱉는 목소리가 식탁 위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제이와 눈이 마주치자 언니는 전화를 후다닥 끊어버렸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생선살을 발랐어요. 하지만 식탁 위 공기는 이미 싸늘하게 바뀌어 있었죠. 새엄마가 기다렸다는 듯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제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언니가 벌인 사업이 크게 꼬였다는 겁니다. 거래처 대금과 대출 이자가 동시에 터져서 지금 당장 막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요. 제이가 조심스럽게 얼마나 큰일인데요? 라고 묻자 언니는 나도 망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라며 변명부터 늘어놓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책임지겠다는 말도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새엄마는 식탁 위에 내용 증명 한 장, 채무 내역서, 연체 이자, 계산표를 차례로 펼쳐놓았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힌 종이 위로 제이의 시선이 천천히 내려갔어요. 그런데 서류를 넘기던 제이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계약서 하단에 언니 이름과 새엄마 서명이 나란히 찍혀 있었거든요. 이 빚은 언니 혼자 벌인 게 아니었습니다.
둘이 함께 판 구덩이에 제이만 빠뜨리려는 거였던 겁니다. 새엄마가 제이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아끼시던 이 집까지 팔 순 없잖아. 그 한마디에 제이는 숟가락을 놓지도 들지도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머릿속에 비오던 어느 저녁이 떠올랐습니다. 처마 밑에 화분이 비를 맞고 있었고 아버지가 허겁지겁 달려나가 하나씩 안으로 들여놓으시던 뒷모습이요. 그리고 병상에서 제이 손을 꼭 쥐고 이 집만은 꼭 지켜라 하고 당부하시던 갈라진 목소리가 귓가에 겹쳐 울렸습니다. 새엄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답을 미리 정해놓은 사람처럼 재벌가에서 들어온 혼담 이야기를 꺼냈어요. 큰 집안인데 둘째 아들의 며느리가 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집과 결혼만 성사시키면 언니 빚도 정리되고 아버지가 남기신 이 집도 지킬 수 있다고요. 다른 길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듯 유일한 출구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제이가 조심스럽게 그런데 왜 그쪽에서 먼저 혼담을 보낸 거예요? 라고 묻자 새엄마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 서류를 한 장 더 밀어냈어요. 거기에는 상대 집안 둘째 아들이 공장 사고로 시력을 잃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이의 손가락이 그 줄 위에서 멈췄어요. 새엄마는 그래서 조건이 좋은 거야 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치 상대방의 장애가 이쪽에겐 유리한 흥정거리라는 투였죠. 사실 이 혼담은 원래 언니 쪽으로 먼저 들어온 자리였습니다. 새엄마가 직접 중매를 넣었고 상대 집안도 응했어요. 그런데 언니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앞도 안 보이는 사람 옆에서 평생 시중 들며 살 수 없어. 내 인생까지 거기 묶일 순 없다고. 자기가 만든 빚 앞에서도 자기만은 빠지겠다는 태도를 조금도 숨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언니가 빠진 자리에 제이가 밀려 들어간 겁니다. 처음부터 제이를 위해 마련된 혼담이 아니었던 거죠.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새엄마도 언니도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어요. 그저 제이가 입을 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는 그 정막 속에서 제이의 시선은 아버지 안경이 놓인 거실 쪽으로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제이의 입술이 떨리며 열렸습니다. 제가 가면 이 집은 지키는 거죠? 새엄마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이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 식탁에서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걸요. 언니가 거절한 자리,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자리를 대신 채우기 위해 마지막으로 내밀어진 카드, 그게 바로 자신이었다는 거요. 그날 밤 제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 아버지 방문 앞에 섰어요. 손잡이를 잡았다 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한 뒤에야 겨우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남겨두신 서류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상속 관련 문서든 보험 서류든 뭐라도 찾으면 이 집을 지킬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은 비어 있었어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중요한 서류를 넣어두시던 왼쪽 하단 서랍까지 전부 텅 비어 있었어요. 누군가 이미 다 가져간 뒤였습니다. 제이의 손이 서랍 바닥을 더듬다가 구석에 걸린 무언가를 건져 올렸어요.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안경집과 볼펜 한 자루였습니다. 볼펜 뚜껑은 아버지가 습관처럼 이로 물어뜯으셔서 울퉁불퉁했죠. 제이는 그 볼펜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방에서 아버지의 흔적이라고는 이것뿐이었거든요. 중요한 건 전부 사라졌고 제이 몫이라는 건 처음부터 실체가 없었다는 느낌이 가슴 한가운데를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엄마가 제이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화장대 앞에는 언니가 앉아 귀걸이를 고르고 있었어요. 새엄마는 소파에 기대 앉은 채 제이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제 힘든 얘기 들은 거 알아. 근데 이건 결국 가족 문제야. 가족이면 서로 막아줘야지. 마치 제이에게 빚을 떠넘기는 게 가족의 의무인 것처럼 말하는 투였어요. 제이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빚은 언니가 만든 거잖아요. 새엄마도 같이 서명하셨고요. 왜 제가 결혼까지 해서 막아야 하는 건데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새엄마는 잠깐 표정이 굳었다가 곧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러더니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뭐라 하셨겠니?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방패처럼 들이미는 그 말에 제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아버지라는 그 글자 앞에서는 어떤 말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언니는 화장대 거울 속으로 제이를 흘끔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차피 난 다시 일어나야 해. 사업 정리하고 새로 시작해야 하는데 내가 거기 묶이면 그것도 못하잖아. 자기 잘못으로 생긴 빚 앞에서도 자기만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당연하다는 얼굴로 하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언니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서서히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분노라고 부르기엔 너무 서글프고 서러움이라고 하기엔 너무 뜨거운 감정이었습니다. 제이는 안방을 나와 다시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서랍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젯밤에 찾아낸 볼펜을 만지작거렸어요. 이 집에서 자기 몫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대체 뭐가 있었을까요? 새엄마가 들어온 뒤로 제이의 자리는 늘 식탁 구석이었고 언니가 쓰다 남긴 것들이 제이에게 돌아왔으며 중요한 결정에서 제이의 의견이 먼저 물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새엄마가 아버지 방문에 기대서서 말했어요. 내가 말 잘 들으면 적어도 이 집만은 남길 수 있어. 제이가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제 몫은요? 제가 이 집에서 가질 수 있는 건 뭔데요? 새엄마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내가 얼마나 얌전히 하느냐에 달렸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권리가 아니라 복종을 요구하는 말이었어요. 잘하면 남겨주겠다는 건 결국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언니가 멈춰서서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너는 적어도 집이라도 남잖아. 난 내 인생이 걸렸다고. 그 말이 제이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어요. 언니는 자기가 판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사다리를 제이의 등뼈로 만들면서도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이는 혼자 방에 들어가 작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새엄마가 언제 준비했는지 옷장 안에 웨딩드레스가 비닐에 씌워진 채 걸려 있었어요. 제이는 비닐을 벗기지도 않고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비닐 너머로 보이는 하얀 천이 축복이 아니라 계약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가 만든 빚을 덮기 위한 거래의 증표, 그게 이 드레스의 진짜 의미라는 걸 제이는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새엄마는 이미 예식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상견례 일정, 혼수 목록, 예식장 답사 날짜까지 전부 정해져 있었어요. 제이에게 동의를 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거절할 틈 자체를 주지 않았던 거죠. 모든 게 제이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전에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이는 식탁으로 돌아갔습니다. 새엄마와 언니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제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갈게요. 그 순간 언니의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게 보였어요. 살아났다는 듯 물컵을 집어들어 천천히 마셨습니다. 자기 대신 누군가가 구덩이에 들어가 준다는 안도감, 그게 언니가 보여준 유일한 반응이었습니다.
새엄마는 곧장 전화기를 들었어요. 중매인에게 우리 쪽은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제이는 식탁 의자에 앉은 채 그 통화 소리를 들었어요. 방금 자기가 내뱉은 한마디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게 어떤 무게인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집과 자기 자신이 저울 위에 올라간 순간, 제이는 망설임 없이 자기 쪽을 내려놓은 겁니다. 결혼은 제이의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던 희생의 선언, 그 한마디를 제이가 대신 입 밖으로 꺼내준 것 뿐이었어요.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제이는 대기실 거울 앞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자기 얼굴이 거울 속에서 낯설게 보였습니다. 축하해 주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새엄마는 하객석 어딘가에서 상대 집안 친척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바빴고, 언니는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문자 한 통을 남겼을 뿐이죠. 자기 대신 시집가는 동생의 결혼식보다 급한 일이 대체 뭐였을까요? 제이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대답이 돌아올 사이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식장 로비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등 뒤로 따라붙었어요. 사위가 앞을 못 본다던데 근데 신부가 바뀌었다지? 원래 언니였다면서 그 집에서 빚 정리해 준다던데? 조건이 결혼이래. 그럼 뭐 팔려온 거지. 제이의 발걸음이 잠깐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는 않았어요. 멈추면 다시는 앞으로 걸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단상 위에 신랑이 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정면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고개가 살짝 기울어져 있었고, 양복 소매 끝을 쥔 손가락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주변 친척들은 그를 바라보면서도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동정과 무시가 뒤섞인 시선들이 민준의 주위를 감싸고 있었죠. 제이가 단상으로 올라가는 순간 바닥턱에 드레스 끝자락이 걸리면서 몸이 크게 앞으로 쏠렸습니다. 넘어지겠다고 생각한 찰나 누군가의 손이 정확하게 제이의 손목을 붙잡아 중심을 세워줬어요. 민준이었습니다. 너무 정확한 타이밍, 너무 자연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반응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요. 제이는 놀라서 민준의 얼굴을 올려다봤지만 민준은 이미 시선을 흐린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날카로운 눈으로 단상을 지켜보던 형, 민혁이었습니다. 그는 잠깐 눈을 가늘게 좁혔다가 식이 다시 이어지자 앞으로 나와 민준의 팔을 가볍게 잡았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동생을 챙기는 다정한 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이는 느꼈어요. 민혁의 입꼬리는 분명히 웃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다는 거요. 마치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제이는 민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크고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지만 어딘가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은 말끝을 삼켰고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발소리까지 줄이며 움직였습니다. 환영의 분위기가 아니라 감시의 공기 같았어요. 제이는 안내를 받아 신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둘만 남겨졌을 때 제이는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짐을 좀 정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 손잡이는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제이의 발이 멈췄어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준은 창가 의자에 앉은 채 제이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요. 제이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보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주는 잠시 침묵한 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표정까지 다 보입니다. 제이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식장에서 손목을 잡아줬던 그 정확한 손길,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시선을 흘리던 그 연기, 전부 설명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민준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공장 사고 이후 어느 시점부터 시력이 조금씩 돌아왔다고요. 처음에는 흐릿한 윤곽만 보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선명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형의 속내와 배우를 알아내기 위해서요. 민주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형이 현장 안전장치를 손봤고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만들었어요. 제이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렇게 위험한 걸 알면서 왜 혼자 참고 있었냐고요. 민준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증거 없이 들키면 그 다음은 정말 끝이니까요. 방 안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제이는 가방을 내려놓지도 문을 열지도 못한 채 서 있었어요. 민준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오는 것도 내겐 필요했습니다. 이 집 바깥 사람, 아직 형 손이 닿지 않은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제이의 가슴 안에서 여러 감정이 동시에 부딪혔습니다.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어요. 새엄마에게도, 언니에게도, 그리고 이제 민준에게까지 자신은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배치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목구멍을 틀어막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이제 제이는 단순한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저지른 범죄를 아는 유일한 외부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 크고 차가운 집에서, 이 얽히고 설킨 비밀에서 당장 벗어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형의 범행을 들어버린 이상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요. 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직 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돌아갈 길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이는 민준의 집에서 처음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긴 테이블 끝자리에 민준과 나란히 앉았는데 테이블 위에는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공기는 차가웠어요. 맞은편에는 형 민혁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비서 도윤이 서류 파일을 아는 채 서 있었습니다. 민혁은 가정부에게 커피 온도를 지적하고 비서에게 오전 일정을 확인하며 집안 구석구석을 자기 손안에서 돌리고 있었어요. 마치 이 집의 진짜 주인이 자기라는 걸 제이 앞에서 일부러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이를 향해 고개를 살짝 기울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여기선 내가 정한 방식대로 움직이면 편할 거야. 조언인 척 포장된 경고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비서 도윤이 보고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원래라면 민준 앞에 놓여야 할 회사 문서들이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아무렇지 않게 그 서류들을 민혁 앞에 가지런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민준이 앞을 못 보니 당연하다는 듯이요. 민준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을 뿐입니다. 제이만 그 장면을 눈에 담았어요. 원래 민준의 것이었던 자리와 권한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형에게로 옮겨갔는지를요. 식사 후 제이는 민준 방 옆에 붙어 있는 서재를 둘러봤습니다. 벽면 한쪽에 오래된 파일 보관함이 줄지어 있었는데 라벨에는 민준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보관함을 열어보니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한때 빼곡히 들어차 있었을 파일들이 흔적만 남긴 채 사라져 있었어요. 선반 위에는 먼지가 고르게 쌓여 있었고
그 먼지 위에 물건을 치운 자국이 네모난 모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나씩 빼갔다는 뜻이었죠. 그때 뒤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사 김노인이 차를 쟁반에 올려들고 서 있었어요. 제이와 눈이 마주치자 김노인은 잠깐 망설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고 후부터 하나씩 다 바뀌었습니다. 방도 사람도 서류도요. 제이가 뭔가 더 물으려 하자 김노인은 고개를 살짝 저으며 물러났습니다. 이 집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걸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아는 방식으로 보여준 거였어요. 점심 무렵 제이는 복도를 지나가다 거실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봤습니다. 민혁이 민준에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물컵이 놓여 있었는데 민혁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그 컵 위치를 바꿔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 정도도 혼자 못 찾지? 제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주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손을 천천히 뻗어 컵을 더듬었어요. 일부러 엉뚱한 곳을 짚었다가 겨우 찾은 척 했습니다. 민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섰고요. 제이는 그 연기가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느꼈습니다. 민준이 눈을 감고 있는 건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어요. 형의 다음 수를 알아내기 위해 모욕을 삼키고 무능한 사람으로 보이는 걸 스스로 선택한 거였습니다. 보이는 눈을 가진 채로 못 보는 척하는 것, 그게 이 집에서 민준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오후에 제이는 일부러 천천히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산책하는 척하면서 복도와 서재, 비서실과 응접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눈에 담기 시작했어요. 복도마다 감시 카메라가 달려 있었는데 사고 이전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확실히 숫자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비서 도유는 직원들의 출입 시간과 방문 기록, 누가 어떤 문서를 전달받았는지까지 빠짐없이 관리하고 있었어요. 이 집은 가정이 아니라 하나의 감시 체계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집사 김노인이 제이를 부엌 뒤편으로 불렀습니다. 사람 눈이 닿지 않는 유일한 공간이었어요. 김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사고 이후 벌어진 일들을 하나씩 짚어줬습니다. 민준의 결재권이 가장 먼저 정지됐고 그 다음은 회사 출입 권한이었어요. 주요 거래선과의 연락도 끊겼고 비서실 인원도 전부 민혁 쪽 사람으로 교체됐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민준이 살던 방까지 바뀌었어요. 원래 본체 2층 큰 방을 쓰고 있었는데 사고 뒤 요양을 핑계로 별채 구석 방으로 옮겨진 거였죠. 김노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눈만 다친 게 아닙니다. 이 집에서 설 자리 자체를 잃으신 겁니다. 그 말끝이 흐려졌어요. 제이는 김노인이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얼마나 오래 망설였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의 방에서 제이는 물었습니다. 형이 원하는 게 대체 뭐예요? 민준은 창밖을 향한 채 대답했어요. 형은 저를 다치게 한 걸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없어도 되는 구조를 만든 뒤 그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 했죠. 사고는 시작이었을 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민준을 무력하게 만들고 아버지의 눈에서 지우고 회사와 집안에서 존재 자체를 밀어낸 것,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제이는 이 집이 단순한 부잣집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사고 이후 누군가가 오래 준비한 장악의 현장, 그 한가운데에 지금 자신이 서 있었어요. 민준을 다치게 한 것만이 형의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민준의 삶과 자리를 하나씩 지워온 것, 그게 진짜 범죄였습니다. 며칠 뒤 민혁이 제이를 응접실로 따로 불렀습니다. 제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혁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펼쳐져 있었는데 제이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아버지 집 등기 관련 복사본과 상속 정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힌 문서였어요. 제이의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 이걸 민혁이 가지고 있는 건지, 어떻게 구한 건지 묻고 싶었지만 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빚은 내 결혼으로 정리됐지. 근데 그 집이 진짜 지켜질 거라 믿는 건 좀 순진하네. 민혁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어요.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민준 편에 계속 붙어 있으면 넌 평생 이 집에서 외부인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잠깐 뜸을 들이더니 목소리를 한 톤 낮췄습니다. 내 편에 서면 내 아버지 집만큼은 건드리지 않게 할 수 있어. 제이는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순간 흔들렸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그 집, 감나무가 있는 마당, 삐걱거리는 대문 경첩, 그것들을 지킬 수 있다는 말에 마음 한쪽이 기울 뻔했죠. 하지만 곧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민혁은 아버지가 평생 아끼신 집을 협상 카드처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제이에게 소중한 것을 자기 이익을 위한 거래도구로 다루는 그 태도에 역겨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제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혁의 입꼬리가 살짝 굳는 게 보였습니다. 그 주 금요일 회사 주간 보고가 열렸습니다. 제이는 민준의 아내 자격으로 참관석에 앉았어요. 민혁이 회의실 정면에 서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신규 사업 설계도와 시장 분석 자료가 넘어갔는데 제이는 그 자료들을 본 적이 있었어요. 며칠 전 민준의 서재에서 먼지가 쌓인 파일 보관함 구석에 남아있던 초안과 구조가 똑같았거든요. 민준이 사고 전부터 오랫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민혁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성과처럼 발표하고 있었어요. 임원들은 하나같이 민혁만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질문을 던지고 감탄하는 시선을 보냈어요. 민준이 몇 년에 걸쳐 만든 자료를 아무도 그의 이름으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발표 마지막에 사고 이후 회사 공백을 결국 제가 다 메웠습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민준을 완전히 끝난 사람으로 만드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제이는 참관석에서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줄도 몰랐어요. 그날 저녁 이 집에서 제이가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직원들이 전부 물러난 늦은 시간 아버지 회장이 직접 민준의 방에 찾아온 거예요. 회장은 약봉지와 보온병을 조용히 탁자 위에 놓으며 식사는 했느냐? 라고 짧게 물었습니다. 민준은 네, 아버지 라고만 대답했고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말은 짧았지만 회장의 손이 약봉지를 내려놓을 때 잠깐 떨렸던 걸 제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다친 뒤에도 세상이 끝난 사람 취급을 받는 와중에도 아버지만은 밤마다 이 방을 찾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제이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민혁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민준의 방에서 나오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민혁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어요. 사고로 망가지고 회사에서 밀려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도 아버지의 발걸음은 여전히 민준에게로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민혁은 주먹을 꽉 쥔 채 돌아섰습니다. 잠시 뒤 민혁의 방에서 도윤과 나누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렇게 망가져도 아버지 눈엔 아직도 저놈뿐이야. 낮게 깔린 목소리였지만 분노가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고 민혁은 내일까지 민준 이름으로 남아있는 프로젝트 접근 권한 전부 끊어
거래선 권한도 마찬가지야 라고 지시했어요. 민준에게 남은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잘라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혁의 공격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앉은 테이블에서 민혁은 제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장님 하나 잘 보살피면 내가 뭐라도 될 줄 알았어? 직원들의 손이 멈췄고 식탁 위에 순간적으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을 모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제이까지 함께 깎아내리는 말이었어요. 민준은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이는 민준의 손가락이 식탁보 아래에서 떨리는 걸 봤어요. 참고 있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반응하면 형에게 빌미를 주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욕을 삼킨 채 침묵으로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오히려 민혁의 분노를 더 키우는 것 같았어요. 동생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형의 열등감을 건드리고 있었으니까요. 제이는 고개를 들어 민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분노를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민혁은 그 시선을 받아내더니 잠깐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서 제이는 읽었습니다. 민혁이 더 이상 민준만을 위험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제이까지 완전히 흔들어야 한다고 결심하는 순간을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제이는 잠이 오지 않아 복도를 걷다가 서재 쪽에서 새어나오는 낮은 목소리를 들었어요. 집사 김노인과 민준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문 앞에서 발을 멈췄어요. 엿드으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김노인의 목소리가 먼저 귀에 꽂혔어요. 그녀가 들어오면서 판이 움직였습니다. 제이의 숨이 멈췄습니다. 그녀라는 건 자기 이야기였으니까요. 이어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부터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에 제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필요했던 사람.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새엄마에게는 빚을 막기 위한 카드였고 언니에게는 자기 대신 보낼 대체품이었으며 민준에게까지 처음부터 계산된 배치였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제이는 나머지 대화를 듣지 못했어요.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복도를 빠져나왔을 때 손끝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이가 달라졌습니다. 민준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에 나란히 앉아도 말을 거의 섞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물컵을 건네도 고맙다는 한마디 없이 시선을 피했고 서재 앞을 지날 때도 문을 열지 않고 그냥 지나쳤어요. 민준은 제이가 왜 그러는지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바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민혁의 감시가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해진 시점이었거든요. 도윤이 복도를 수시로 오갔고 민준의 방 앞에서 발소리가 멈추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둘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형 쪽에서 예민하게 살피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민준의 침묵은 제이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설명이 없으니까 오해가 사실처럼 굳어갔어요. 제이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결국 나는 여기서도 필요에 의해 놓인 사람이구나. 누군가의 편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구나. 그 생각이 가슴 한가운데를 조용히 짓눌렀습니다. 민혁은 둘 사이 공기가 달라진 걸 귀신같이 눈치챘어요.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오후 제이가 혼자 마당 벤치에 앉아 있을 때 민혁이 다가왔어요. 옆에 앉더니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봐, 결국 저놈도 널 필요해서 붙잡은 거야. 제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돌리지도 못했어요. 민혁은 이어서 새엄마도 언니도 민준도 전부 널 필요할 때 쓰는 거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했어요. 다만 난 내게 집이라도 남겨줄 수 있어. 제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분한 건지 슬픈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민혁의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더 괴로웠습니다. 새엄마에게 버려졌고 언니에게 대체됐고 민준에게도 선택된 게 아니라 배치된 거라면 이 세상에서 제이를 진심으로 원한 사람이 대체 누가 있었을까요? 아버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제 없었어요. 그 사이 민준의 상황도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집안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완전히 잃었어요. 민혁이 의제를 정하고 도윤이 자료를 배포하고 결정은 이미 민혁 손에서 끝나 있었습니다. 민준은 회의실 구석 자리에 앉아 있을 뿐 아무도 그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어요. 도윤은 민준의 방 서랍 열쇠와 서재 출입 카드까지 관리하기 시작했고 민준이 회사 전산에 접속할 수 있는 경로는 마지막 하나마저 끊겼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집사 김노인이 제이를 부엌 뒤편으로 불렀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닿지 않는 좁은 통로였어요. 김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행주를 쥐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입을 열었어요. 사고 직후 저도 이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안전장치가 풀리는 타이밍, 현장 책임자가 갑자기 자리를 비운 것, 전부 앞뒤가 맞지 않았거든요. 김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겁이 났습니다.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입을 열면 저부터 쫓겨날 것 같았어요. 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노인은 고개를 더 숙이며 말을 이었어요. 제가 아무 말 안 한 사이에 도련님은 회사에서도 밀려나셨고 집에서도 밀려나셨고 사람들 마음에서도 밀려나셨습니다. 김노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30년 동안 이 집을 지킨 사람이 30년치 침묵을 후회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이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민혁의 악함이 얼마나 깊은지도 다시 느꼈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와닿은 건 민준이 얼마나 오래 혼자 버텨왔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모두가 침묵하는 집안에서 눈을 감은 척하면서 모욕을 삼키면서 증거를 모으면서 단 한 사람의 편도 없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이는 처음으로 민준의 외로움을 자기 감정이 아닌 그의 감정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의 방 창가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제이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민준은 식어버린 차를 앞에 두고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깨가 평소보다 더 좁아 보였습니다. 제이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결국 손을 내리고 돌아섰습니다. 아직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상처받은 마음이 민준을 이해하는 마음보다 반 발짝 앞에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전하지 못한 말을 안고 하루를 끝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가장 멀어진 밤이었어요. 하지만 제이의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왜 사람을 쉽게 믿지 못했는지, 왜 필요하다는 말밖에 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제이는 여전히 민준과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김노인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제가 아무 말 안 한 사이에 도련님은 밀려나셨습니다. 그 말이 자꾸 되살아났습니다. 제이도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입을 닫고 있는 사이에 민준이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건 아닌지 불안했어요. 결국 제이는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오해든 진실이든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김노인이 며칠 전 제이 손에 쥐어줬던 열쇠가 있었습니다.
서재 뒤편 수납장 열쇠였어요. 김노인은 사고 당시 공장에서 쓰던 점검표 원본을 거기에 넣어뒀다고 했습니다. 형 쪽에서 수정본을 만들기 전 현장에서 실제로 작성된 원본이었죠. 제이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를 며칠 동안 머릿속에 그려둔 덕분에 서재까지 가는 경로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복도 끝 비상구를 지나 계단 아래를 돌아가면 카메라가 닿지 않는 구간이 3m 정도 있었고 거기서 서재 뒤편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이는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걸었어요. 심장이 목까지 뛰었지만 발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수납장을 열자 갈색 종이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안에는 공장 안전 점검표 원본과 그 위에 도윤의 필체로 수정된 사본이 함께 있었습니다. 제이는 2장을 나란히 펼쳐놓고 한 줄씩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원본에는 안전차단 장치가 민준 도착 20분 전에 해제된 것으로 기록돼 있었어요. 하지만 수정본에서는 그 시간이 사고 발생 이후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시간을 바꾼 겁니다. 민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안전장치가 풀려 있었다는 사실을 지우려 한 거였어요. 제이는 숨을 고르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출입 기록 사본이었어요. 사고 당일 현장 승인 기록에 도윤의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혁의 비서가 그날 공장 현장에 있었다는 뜻이었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기록을 더 들여다보니 사고 직전에 현장 책임자가 갑자기 다른 구역으로 이동 배치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책임자를 빼내고 안전장치를 풀고 민준 혼자 위험한 지점에 서게 만든 것, 이 모든 게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벌어진 거였어요. 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봉투 안에는 서류가 한 장 더 있었습니다. 병원 쪽 자료였어요. 민준의 주치의가 작성한 진단서 원본과 실제로 보험사와 회사에 제출된 진단서 사본이었습니다. 원본에는 시력 회복 가능성이 일정 부분 존재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제출된 사본에서는 회복 가능성이 극히 낮음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김노인이 메모로 남겨놓은 한 줄이 있었습니다. 수정 진단서 제출 직후 주치의가 민혁 측과 접촉한 정황 확인. 주치의까지 형편이었던 겁니다. 제이는 서류를 전부 들고 민준의 방으로 갔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민준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창가 의자에 앉아 어둠 속을 바라보고 있었죠. 제이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치자 민준은 한 장씩 천천히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한참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은 저를 죽이려 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서 끝난 사람으로 만들고 제자리와 시간 전부를 빼앗고 싶었던 겁니다. 목소리가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뒤에 얼마나 오랜 분노가 눌려 있는지 제이는 느낄 수 있었어요. 바로 그날 오후 형의 마지막 시험이 있었습니다. 민혁은 민준이 정말 아무것도 볼 수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2층 복도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지 않은 채 그대로 뒀습니다. 일부러 위험을 만들어 놓고 민준의 반응을 살피려는 거였죠. 제이가 먼저 그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유리 조각이 슬리퍼 밑에서 서걱거렸어요. 제이가 위험한 쪽으로 발을 옮기는 순간 민준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일 뻔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마지막 순간에 멈췄어요. 손을 허공에 더듬는 척하며 방향을 틀었고 제이는 스스로 유리를 피해 걸었습니다. 민혁은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완전히 속았다는 듯 고개를 돌리고 사라졌어요. 민준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제 형은 가장 크게 방심하고 있습니다. 제이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주는 형의 함정 앞에서 제이가 다칠 수도 있었는데 연기를 깨면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 거였어요. 그 순간 민준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제이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제이는 민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자 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서 하신 말 들었어요. 처음부터 필요했던 사람이라고 하신 거요. 민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제이는 이어서 물었습니다. 저를 도구로 본 게 아니라면 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민준은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을 써먹으려 한 게 아닙니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형 쪽 사람도 아니고 이 집의 이해관계에 묶인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필요했다고 한 겁니다. 더 좋은 말을 못 찾아서 미안합니다. 제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믿었다는 말 처음 들어요.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왔을 때 제이 자신도 놀랐어요. 민주는 그 말을 받아내고도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침묵이 어떤 위로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테이블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공장 사고의 시간대, 진단서 조작의 흐름, 권한 탈취의 순서, 형의 열등감이 폭발한 지점까지 모든 퍼즐 조각을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갔어요. 사고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안전장치 조작에서 시작해 의료기록, 왜곡과 회사 권한 탈취까지 이어진 계획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형 민혁이 있었어요. 퍼즐은 거의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거의와 완전히 사이에는 넘어야 할 벽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서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점검표 원본과 수정본의 차이, 진단서 조작 정황, 이것들은 형의 범행을 의심하게 만들 순 있어도 확정 짓기엔 빈틈이 있었어요. 민혁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 그의 목소리가 담긴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제이는 결혼 전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선배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간호사 시절 같은 병동에서 근무했던 사이였어요. 민준의 주치의가 근무하는 병원이 바로 그곳이었거든요. 제이는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주치의의 진료 기록, 원본 로그와 실제 제출된 진단서 사이에 수정 이력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달라고요. 며칠 뒤 선배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병원 전산 시스템에 로그가 남아있었어요. 원본 진단서가 저장된 시간과 수정된 버전이 출력된 시간 사이에 8시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정 출력 직후 주치의의 외부 통화 기록에 민혁 측 번호가 찍혀 있었어요. 제이는 그 기록을 공식 출력물로 확보해 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사 김노인이 제이를 부엌 뒤편으로 불렀습니다. 김노인의 손에는 낡은 소형 녹음기가 들려 있었어요. 손바닥 안에 들어올 만큼 작았지만 오래된 물건이라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그 녹음기를 제이 손에 건네며 말했어요. 이건 사고 직후에 녹음한 겁니다. 민혁 도련님과 도윤이가 복도에서 나눈 대화였는데 제가 우연히 근처에 있었어요. 그때는 무서워서 아무데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김노인의 눈이 붉어졌어요. 더는 뒤로 숨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끝내는 건 저 같은 늙은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제이 씨와 도련님이 해주셔야 해요. 제이는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안에서 녹음기의 무게가 생각보다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30년을 침묵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내미는 손이었습니다. 제이는 방으로 돌아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 섞인 소리 사이로 민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자리에 못 가게 만들면 된다. 이어서 도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현장 책임자 배치 변경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혁이 다시 말했어요. 아버지 눈엔 결국 내가 보여야 한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고를 설계한 의도, 실행을 지시한 명령, 그리고 아버지의 인정을 향한 뒤틀린 욕망까지요. 제이는 녹음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책상 위에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전부 꺼내놓았어요. 공장 점검표 원본과 수정본, 병원 전산 로그 출력물, 수정된 진단서 사본, 권한 이관 문서 출입 기록, 그리고 녹음기. 제이는 이 서류들을 날짜와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부터 시작해서 안전장치 해제, 현장 책임자 이동, 사고 발생, 병원 이송, 진단서 수정, 권한 정지, 결재권 이관, 프로젝터 탈취까지 하나의 시간표로 묶었어요.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한 줄로 이어지자 민혁이 얼마나 치밀하게 동생의 삶을 무너뜨렸는지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민주는 그 서류철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덮고 나서 오래도록 말이 없었어요. 제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누가 거짓말했고 누가 끝까지 버텼는지 분명히 알겠어요. 민주는 고개를 들어 제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연기가 아닌 표정을 보여줬어요. 당신이 여기 들어온 날부터 저는 처음으로 끝까지 가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떨리지 않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이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다시 민준을 향해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가 남기신 집을 지키려고 버텼어요. 여기 온 것도 견딘 것도 전부 그 이유였어요. 잠깐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당신이 혼자 무너지게 두고 싶지 않아요. 민준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제이는 그 흔들림을 보고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류철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열릴 비공개 가족 경영 회의가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머리를 맞대고 순서를 짰어요. 누가 먼저 말을 꺼내고 어떤 자료를 어떤 타이밍에 펼치며 녹음기는 어느 시점에서 재생할 것인지 하나하나 맞췄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민준이 언제 눈을 뜨는가였어요. 형이 완전히 방심한 상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민준이 형을 정확히 바라보는 그 순간이 모든 걸 뒤집는 열쇠였습니다. 제이는 녹음기와 서류철을 직접 품에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누구 대신이 아니에요. 제 이름으로 그 자리에 들어갈 거예요.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 전날 밤 두 사람은 집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란히 걸었습니다. 제이가 걸음을 늦추면 민준도 따라 늦추고 민준이 멈추면 제이도 함께 멈췄어요. 처음으로 말없이 서로의 속도를 맞춘 밤이었습니다. 마당 끝 벤치 앞에서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이 끝나면 그때는 다른 이유 말고 당신에게 제대로 묻겠습니다. 제이는 뭘 묻겠다는 건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되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민준도 놓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손만 따뜻했어요. 내일이면 끝납니다. 더 이상 피해자와 조력자가 아니라 함께 판을 뒤집을 같은 편으로서요. 어안으로 반영해서 챕터 9를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어 형을 정확히 바라보는 순간 3년간 눈먼 척 연기하며 버텨왔다는 사실이 회의실 안에 폭탄처럼 터지는 구조로 가겠습니다. 아침 10시
본체 2층 대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이 직접 소집한 비공개 자리였어요. 민준의 향후 거취와 회사 후계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핵심 임원 4명이 앉았고 상석에는 회장이 자리했어요. 회장의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온 결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제이는 민준의 아내 자격으로 그의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는 서류철을 올려놓았고 재킷 안주머니에 녹음기를 넣어둔 상태였어요.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렸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마당에서 잡았던 민준의 손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민혁은 맞은편 자리에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깃을 반듯하게 세운 채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그 옆에는 비서 도윤이 배포 자료를 정리해 놓고 서 있었습니다. 민혁은 제이를 한번 흘끗 보더니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시선을 돌렸어요. 이미 승리를 확신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회장이 짧게 시작을 알렸습니다. 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준비한 발표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고 이후 3년간 회사를 이끌어온 성과를 숫자로 나열했고 신규 사업 실적과 거래선 확장 결과를 하나하나 짚었어요.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혁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발표 중반쯤 민혁이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안타깝지만 더는 책임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 명확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후계자 선언이었어요. 동생을 공식적으로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겠다는 선포였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임원들의 시선이 민혁에게 모였고 회장은 입을 다문 채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안 시선이 일제히 제이에게로 쏠렸어요. 제이는 무릎 위에 올려둔 서류철을 들어 회의 테이블 한가운데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민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며칠 살다 온 애가 뭘 안다고 끼어드나. 민혁이 비웃듯 말했지만 제이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이가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로 꺼낸 건 공장 안전 점검표였어요. 원본과 수정본을 나란히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사고 당일 현장에서 작성된 점검표 원본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후에 수정된 사본이에요. 제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원본에는 안전차단 장치가 민준 씨 도착 20분 전에 해제된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본에서는 이 시간이 사고 발생 이후로 바뀌어 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조작한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어요. 민혁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지만 금방 다시 굳혔습니다. 제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전산 출력 기록과 수정된 진단서 사본이었어요. 주치의가 작성한 원본 진단서에는 시력 회복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 제출된 진단서에서는 회복 가능성 극히 낮음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수정 직후 주치의가 민혁 측과 통화한 기록까지 함께 보여줬어요. 민준 씨의 상태가 고의로 더 나쁘게 기록됐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완전히 뒤집어진 그 순간 민준이 움직였습니다. 지금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던 민준이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맞은편에 앉은 민혁을 정확히 바라봤습니다. 흐리거나 어긋남 없이 형의 눈을 똑바로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던 사람이 형의 눈동자를 정면으로 들여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임원 한 명이 숨을 들이켰고 또 한 명은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인 채 굳어버렸어요. 민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3년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믿었던 동생이 지금 자기를 똑바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시력이 돌아왔습니다. 회의실 안에 누군가 컵을 놓치는 소리가 났어요. 민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 회사에서 제가 눈을 감고 있어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정적이 깨질 듯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이어서 말했어요. 3년 동안 모욕을 삼켰습니다. 컵 위치를 바꿔놓는 형의 장난도, 장님이라는 말도, 끝난 사람 취급도 전부 알면서 참았어요. 눈먼 척하는 게 이 집에서 제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민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3년치 분노와 외로움이 빼곡하게 눌려 있었습니다. 민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민준은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사고 당일의 진실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일 11시 17분, 형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차단 장치의 정확한 위치, 현장 구조물의 배치, 형이 현장 책임자를 다른 구역으로 돌려보낸 순서, 도윤의 승인 기록 번호까지 한 자리도 틀리지 않고 읊었어요. 3년 동안 어둠 속에서 하나씩 기억하고 확인하고 새겨둔 것들이었습니다. 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의자 팔걸이를 움켜쥔 손에 힘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 한마디가 터져나온 순간 회의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민혁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듯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앞을 못 보는 동생이 현장 상황을 알 리 없다고 확신했기에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민준을 끝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걸 스스로 드러낸 결정적인 실수였죠. 제이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재킷 안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직접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 섞인 소리가 잠깐 흐른 뒤 민혁의 목소리가 회의실 안을 채웠습니다. 아버지 눈엔 결국 내가 보여야 한다. 이어서 도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현장 책임자 배치 변경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녹음이 끝난 뒤에도 회의실 안에는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고 민혁은 입술만 달싹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도윤이 먼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맥락이 잘린 겁니다. 오해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민준이 곧바로 끊었어요. 도윤이 옮긴 결제 파일 번호, 권한 변경이 이뤄진 정확한 시각, 전산 기록의 수정 로그 번호까지 전부 읊었습니다. 반박할 틈이 없었어요. 도윤은 입을 다물었고 민혁은 의자에 깊이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장은 모든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넘겨봤고 녹음을 2번 더 재생시켰어요.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앞 모든 시선이 회장에게로 모였어요. 회장은 민혁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넌 동생을 다치게 하고 집안을 속이고 회사를 훔쳤다. 그 한마디에 민혁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후계자 자격, 회사 권한, 집안 내 영향력, 그가 3년에 걸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꺼번에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민혁은 가장 원했던 자리 바로 앞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공개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동생이 못 본다고 믿은 그 착각이 민혁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못 보는 줄 알았기에 증거를 감추지 않았고 끝난 사람이라 여겼기에 흔적을 제 손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3년간 어둠 속에서 눈을 감은 채 모든 것을 기억한 동생이 오늘 이 자리에서 눈을 뜨고
그 흔적을 전부 되돌려준 겁니다. 회의실에 남은 건 정적뿐이었습니다. 임원들은 서류를 앞에 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도윤은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손만 떨고 있었어요. 민혁은 텅 빈 눈으로 테이블 위 녹음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쌓아 올린 것들이 1시간 만에 전부 무너진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민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한 번쯤은 아버지가 날 봐주길 바랐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분노도 변명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묻어나는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회의실 안누구의 표정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아무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3년 전에 했더라면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민혁은 말 대신 사고를 선택했고 진심 대신 계략을 골랐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솔직한 말이 가장 늦게 나온 겁니다. 회장이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이었지만 거기에 온기는 없었어요. 넌 갖고 싶어만 했지 지키려 하진 않았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격이 없었다.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민혁은 그 말을 듣고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떨구었을 뿐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서 법무팀과 감사팀에 즉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사고 조작, 기록 왜곡, 권한 탈취, 모든 건이 공식 조사 대상에 올랐어요. 도윤은 회의실을 나서자마자 보안 담당자에게 인계됐고 주치의에게도 병원 측을 통해 조사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민혁이 3년에 걸쳐 촘촘하게 구축한 거짓 권력망이 하루 만에 갈갈이 찢어져 내렸어요. 민혁이 마지막으로 회장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회장은 아들의 눈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어요. 내가 잃은 건 자리보다 사람이다. 그걸 끝까지 모르고 여기까지 온 게 내 죄다. 회장의 뒷모습이 회의실 문 너머로 사라졌고 민혁은 빈 의자 사이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아버지에게서도 완전히 밀려난 거였어요. 그토록 원했던 인정과 권력을 동시에 잃은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본체 뒤편 마당에 서 있었어요. 오후의 마지막 햇살이 담장 너머로 비스듬히 들어와 감나무 그림자를 길게 느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 마당에도 감나무가 있다는 걸 제이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버지가 심으신 감나무와 같은 종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지 끝에 매달린 마른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뒤에서 다가왔어요. 발소리를 듣고도 제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란히 서서 한참을 마당을 바라봤어요.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끝까지 연기만 하다 사라졌을 겁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3년치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제이는 한참 동안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담장 아래 화분, 처마 및 빗물바지, 경첩이 삐걱거리는 뒷문, 아버지가 남기신 집의 풍경과 이상하게 겹쳐 보이는 것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지키라고 하신 건 집이었지만 제이가 이 집에서 지켜낸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마음 안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걸 제이는 오늘 처음 느꼈어요. 처음엔 아버지가 남기신 걸 지키려고 버텼어요. 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끊지 않고 기다렸어요. 이어서 제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젠 그 마음으로 아버지가 남기신 것도 당신이 버텨온 자리도 함께 지키며 살고 싶어요. 민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한번 떨렸다가 다시 다물어졌어요. 그러다 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침에 회의실에서 잡았던 것보다 더 단단하게요. 그리고 처음으로 두려움이 없는 얼굴로 웃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저녁 무렵 집사 김노인은 본체 안쪽 작은 방에 들어가 선반 위 액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준 어머니의 사진이었어요. 오래된 사진 속에서 민준의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사진 앞에 찻잔 하나를 조용히 올려놓고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이번에는 도련님이 혼자가 아닙니다. 김노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혔지만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회장은 마당 끝 정자에 앉아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준과 제이가 나란히 걷는 모습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이를 처음으로 이 집의 바깥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눈빛이었습니다. 날이 거의 저물었을 때 민준이 걸음을 멈추고 제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가주겠습니까? 제이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민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이는 마당 끝을 바라봤습니다. 석양빛이 담장 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집의 감나무도 이 집 마당의 감나무도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빛을 받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젠 누군가 대신이 아니라 제가 지킬 것을 지키며 살게요.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요.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에서 무너진 사람과 살아남은 사람의 차이는 결국 무엇을 위해 선택했는가에 있었습니다. 제이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집과 책임을 지키기 위해 선택했고, 민주는 모든 것을 잃을 상황에서도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에서 시작했지만 끝내 서로를 지켜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려 한 것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지켜낸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리도 오늘 이야기 속 제이와 민준처럼 눈앞의 이익보다 지켜야 할 가치와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